네, 전직 국회 보좌진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보좌관 시간이네요. 오늘도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영호 비서관, 예. 김홍걸 의원 제명 소식부터 짚어보죠. 예. 일단 김홍걸 의원 관련해서 재산 누락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냐 뭐 과다 보유냐 설왕설래가 이어지던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 자체는 이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6개월 동안 아파트 두 채와 분양권 하나를 이제 매입을 하죠.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은 이번에 국회의원 그 선거 때 재산 신고를 누락을 했고, 그리고 총선 뒤에는 이제 처분을 하라고 민주당 내에서 각 의원들한테 그 두 채 이상 가지신 분은 한 채는 처분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해당 아파트를 전세금을 4억을 증액해서 받았고, 그리고 배우자 소유 상가도 총선 당시랑 지금 최근 공직자 재산 신고랑 이제 면적 가액이 상이하다, 뭐 이러한 논란들이 있었죠. 이게 막 네. 보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윤리감찰 단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 이게 민주당판 공수처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부패랑 뭐 부정부패만 해당 사안만 이제 조사를 따로 하겠다. 근데 거기서 재밌어요. 이게 좀 의아하긴 한데,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 라는 사유로 긴급 처분 그걸 조치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바로 제명이 됐죠. 이게 여기까지가 사실 김용건 그 지금 의원의 뭐 사건의 좀 사실관계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재산 신고 누락 문제, 이것이 보좌진의 실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식 가액의 어떠한 차이예요. 이게 장부가냐 시가냐 이거에 대한 네. 차이가 있는데, 분양권 누락 같은 경우에는 단순 실수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기 보기는 어렵다. 예. 네. 자, 고상진 보좌관. 예. 어쨌든 제명도 제명이지만 그 결정이 상당히 신속했어요. 예. 네. 뭐 읍참마속의 결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읍참마속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을 이제 대변해주는 표현인데, 이번 경우에는 뭐 알턴니를 뽑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알턴니를 싶거든요. 뽑았다. 예.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이 어쨌든 정당으로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국민적인 임팩트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김홍걸 의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이 좀 더 붐업이 되면서 국민 여론이 참지 못할 임계점까지 이르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제적 조치를 했거든요. 네. 좀 전에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감찰단에서도 뭐 좀 석연치 않은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도 뭐 부동산을 과다 보유했다, 품위를 훼손했다, 이런 이유로 제명을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나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제적 조치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유라면 뭐 어떻게 추정하시는 이유가 글쎄요, 뭐 있을까요? 그것은 네.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일이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동교동계의 움직임도 사실은 의외였던 게, DJ 비서관 출신이죠.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당의 제명 결정 전에 김홍걸 의원의 결단을 좀 촉구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이 장면은 어떻게 좀 지켜주세요? 저는 그것도 좀 웃겨요. 굉장히 의아한 얘기인데, 그때 김한정 의원이 거론한 게 2002년도 최규선 게이트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미국 가서 김홍걸 의원을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홍걸 의원을 민주당으로 영입하고 또 무리해서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는 왜 함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부동산 문제도 아니고 그거를 갑자기 이유를 내세우면서 결단을 내려라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네. 최영호 비서관은 혹시 뭐 이 장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도 사실 되게 비슷한 생각. 사실 전 김홍걸 의원은 예전에 이제 홍삼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그 첫째, 둘째 형님이 계시죠. 그분들하고 좀 사안이 달라요. 그분들은 실제로 예전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부터 조직도 관리를 하셨고, 그 사안들이 다 어떻게 일종의 정치 자금, 이 정치 자금이라는 게 그 공적 일종의 그 조직 관리나 이런 용도로 사용한 건지 개인 착복은 아니었다는 취지라는 거고, 그게 뭐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트 자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돈을 받고 그분이 무슨 공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니었던 거고, 사실 되게 저는 질을 좀 달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이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문재인 그때 정치적 영향력이 사실 세진 거는 당시에 국민의당 쪽의 사람들이 다 호남계 쪽이 다 나가신 다음에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세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무도 누구 하나 이의 제기 않고 그 얘기 안 꺼내더니 갑자기 지금 와서 꺼낸다는 것도 되게 좀 저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출당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탈당을 했다든지 뭐 우리 국회 윤리위의 제소를 거쳐서 거기에서 국회에서 제명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현재로서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정치적 거치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앞으로 주어진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얼마나 충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사안 부동산 내 논란 이후에 다른 사안이 또 불거졌을 때는 아마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만약에 다른 사안이 없이 이 사안을 잘 마무리한다라면 뭐 4년 임기는 채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DJ 그 동교동계 출신들과의 세력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윤리감찰단의 1호 대상으로 김홍걸 의원과 함께 올랐던 인물이 또 우리 지역의 이상직 의원이에요. 김홍걸 의원과 비교하면 이제 이상직 의원의 사안 비중은 뭐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 김홍걸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엔 지금 기소까지 됐고 사실 누군가의 돈을 뭐 준사기라는 게 되게 무시무시한 죄거든요. 준사기까지 그런 죄명까지 걸려 있는데 그분들은 사법 처리를 해야 되니까 놔두고 여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그 재산 신고 잘못했다는데 재산 신고 잘못한 분이 되게 많아요. 수십 그렇죠. 명이에요. 네. 근데 본인은 왜 지금 됐는지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액도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단순히 그냥 재산 신고 하나 누락한 건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걸려 있어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추석 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현재로서는 뭐 제명의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네. 예, 이 금주 안에 뭐 빠르면 금주 안에 그 제명까지도 그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상직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전북 도당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명이 될 경우에 이상직 의원의 뭐 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본인은 이제 4년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이나 우리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을지 좀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만 본인은 임기 동안에 임기를 채우면서 가진 법적 투쟁을 또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상직 의원께서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여러 가지 지금 피소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투쟁을 이제 하는데 전념하시는 의미에서 지금 예결위로 돼 있으신데 이거를 빨리 돈에 다른 의원께라도 넘겨드려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데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이상직 의원의 측근들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더라고요. 네. 네. 자연스레 이제 측근들의 입에 관심이 좀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 보도도 안 나오고 사실 내용 잘 모르는데 아마 이제 문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경선 방해인 거죠. 선거 방해를 했다라는 건데 구속영장이 만약에 지금 그 측근들이 의원님이 시켰어요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그분들이 안 당했을 거예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진술도 안 나오고 무언가 이제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 증거인멸의 위험 때문에 아마 네. 구속영장이 나왔을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이후에 추후 수사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상층까지 어디까지 이제 그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좀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건 측근들이 어쨌든 뭐 이게 의원이 물었다는 시켜서 거죠. 한 네. 건 아니다. 예.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이 상황들도 좀 조금 지켜 더 봐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뭐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양정숙 의원을 제명한 데 이어서 이 개인 비리 의혹으로
어쨌든 한 명이 또 추명이 제명이 됐고 또 추가로 또 제명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민주당의 좀 이런 일련의 행보들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우리 고상진 보좌관. 일단 도덕적인 측면에서 상대 야당에 비해서 좀 더 우월적 지위를 점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양정숙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이나 이번에 또 만약에 중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이상직 의원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의 어떤 그 후원 성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중징계를 감안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윤미향 의원이나 다른 여타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비춰 봤을 때보다 결코 덜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징계는 미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부적으로 또 이중잣대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제명이 되면서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180석도 무너졌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에서 정치적 의미 이런 걸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최영호 비서관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이 국민의힘하고 뭐 같이 얘기를 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건 흠이 없고 돌이켜 보면 물론 그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돌이켜 보면 19대 때도 저기 부산 출신의 새누리당이 한나이다 새누리당 의원 현역 의원이 제명됐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분도 사실 그때 민주당에서 그랬죠. 뭔 제명이냐, 너 지금 오히려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비례대표에게 제명이라는 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명 그리고 20대 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딸인가 하여튼 비서 채용 문제 그다음에 남편의 무슨 청탁 같은 문제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탈당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명 징계도 받기 전에 먼저 탈당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대선 전에 다시 복당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사실 제명이란 조치는 본인들은 아주 크게 뭘 했다라고 하겠지만 기존의 양당에서 했던 것들 보면은 제명이란 조치는 사실 크게 실상 어떠한 뭐 물론 개인에게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저는 아마 박덕흠 의원까지 있잖아요. 이런 분들 네. 나왔으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과 진짜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예 윤리 제소해가지고 그냥 국회에서 의원직 박탈하는 실질적인 제명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국회에서 예. 아예 의원직을 제명하는 것. 네.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여론의 눈치를 보는 좀 발빠른 대응이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게 관심이 다시 이제 쏠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서 그래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역시 재산신고 관련해서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이 이제 어떤 바로메타를 딱 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라면 더 세게 나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더 오히려 세게 민주당보다. 그게 정당에서 더 세게 할 수 있는 게 예. 뭐가 이제 있을까요? 뭐 네.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내부 조사를 통해서 뭐 윤리 제소를 이제 뭐 감수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어떤 결격적인 사유가 발견됐을 때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여론을 중시하고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강한 조수진 의원은 조금 사안이 달라요. 그것은 이제 기존에 아까 열 몇 명이 이제 선거 때와 선거 이후에 공직자 재산 등록을 했을 때 단순 누락이냐 아니면 고의 누락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액수가 막 10억이 넘는 걸로 해서 크게 나왔었는데 네. 까보니까는 뭐 수백억인 분들도 많이 있고 음.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수진 의원도 한번 사안의 고의성 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조수진 의원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박덕흠 의원은 지금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였어요. 이제 가족이 소유한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사업을 수주했다. 이제 이게 내용인데 최영호 비서관 이게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법적으로 이해충돌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김영란법의 원안명이 뭐냐면은 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 세 가지가 크게 큰 내용이거든요. 부정청탁 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게 그다음에 금품수수 기존에 무슨 뇌물죄가 성립은 안 되지만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 그 금품 수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해충돌 방지, 이 세 가지가 아니 됐었는데 김영란법 당시 논란이 됐을 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그 말씀을 하셨죠.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이해충돌 방지다. 근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이해충돌 방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가 빠지고 원안에 없던 무슨 사립학교 교사라든지 기자들이 이 대상에 들어온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7년도인가 아마 시행이 됐을 텐데 한 1년간 말이 많다가 지금 김영란법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실 네. 이 의미가 없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실 해당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손 들고 내가 거기 관여를 안 해야 되는 건데 지금과 같이 사실 법적 처벌이 애매한 거고 저도 지금 박덕흠 의원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사실 이게 가능한가 나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주식을 갖고 있고 그 회사에 주식 갖고 있는데 주식을 안 갖고 있어요. 백지 신탁을 하죠. 네. 예,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안철수 의원도 백지 신탁했죠. 안철수 랩 주식을 그 안철수 연구소 주식을 백지 신탁했고 박덕흠 의원도 백지 신탁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백지 네. 신탁이 되면 처분을 하는데 처분이 한 건도 없대요. 예, 안 팔리니까 특히 이런 회사 주식은 안 팔리겠죠. 뭐 상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박덕흠 의원 자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모른다 백지 신탁 해놓고 모르고 저게 아들이 경영했는데 뭐 그 잘 된 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이게 범죄화가 되려면은 본인이 공직자로서 뭐 국회의원으로서 국토위 뭐 위원으로서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뭐 손혜원 의원 같이 어떠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뭐 이런 범죄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이해충돌 네. 단순히 이해충돌을 넘어선 굉장히 또 큰 범죄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행법으로는 그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서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없다. 아니죠. 이런 지금 말씀이시고. 이제 그래서 막 그 사안들이 나오는 거죠. 뭐 어떠한 법안에 반대를 했다. 어떠한 법안에 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그런 이제 범죄가 될지 안 될지의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예. 그런 관련한 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법률 제정 작업에 나섰다거나 이런 게 사실이 되면 예. 그건 처벌이 됩니까? 그건 법적으로? 사실 좀 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되냐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일단 김영란법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빠지면서 사실 이게 또다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또 논란이 되는 단순 이해충돌 방지만 가지고는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군요. 본인은 백지 신탁했으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법적 현행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행보 또 이런 것들이 웃기죠. 저는 사실 여기서 국토위 아니고 다른 상임위만 했어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 자체는 그렇고 본인은 건설 쪽에 오래 일해왔고 뭐 전문 건설 협회장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나야 전문적인 일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다라고 할 텐데 주식을까지 회사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지방의회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 상임위는 뭐 배제하고 네. 제쳐가도록. 예. 근데 국회에서는 뭐 이런 게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평생 건설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관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상수작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1,000억 이상의 수주를 하는데 간접적으로라도 개입을 했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 비난이나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그건 있죠. 그러니까 상임위의 제척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거죠. 뭐 사실은 그게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예 게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있죠. 직업을 예. 갖고 윤리- 있으면 있는데 예. 박덕흠 의원이 지금 그 직업이 아니잖아요. 주식을 백지 백지 신탁도 했고 본인은 거기에 아무런 그 직함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도 법사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업을 폐업을 해요. 네. 그러듯이 이제 현 직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그 직을 떠나는 게 이제 하나의 제도적 장치였는데 이분 사실상 같은 뭐 경우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그럴 없겠네요.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는 예, 것도 좀 맞습니다. 필요한데 예. 그런 거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니, 직접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근데 그 직을 지금 제도는 다 돼 있죠. 백지 신탁도 하고 거기에 상임위도 못하게 돼 있죠. 거기에 변호사는 만약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으면 법사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면 예전에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하는 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지금 분들은 아마 다 폐업을 하실 거예요. 그 그 전에는 하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그 이중 직업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사전에. 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직업을 갖지 않고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는 걸로 돼 네.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허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여러 차례 좀 이런 관련한 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기사화되기도 하고, 좀 대안이랄까요? 뭐 어떻게 좀 대안을 만들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떤 제도로서 규제하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풍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 정치인의 인격과 소양의 문제고 또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의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이 또 국민의 성숙도가 직결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난 총선에도 막 그런 것들이 공론화가 됐습니다만 국회의원들 국민 소환제 하는 거 네. 이걸 어떤 식으로든 빨리 도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강화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최영호 비서관도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좀 양 당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좀 서로 합의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1대1일지 2대2일지 아니면 2대1일지 어떻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문제 네. 있으면 한번 제명 같이 한번 해보자. 실제로 의원직 박탈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왜 걱정하겠습니까? 네. 자, 최고의 보좌관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